8장 시골의 귀족 나리. 아름다운 풍경, 눈부시게 빛나는 밀, 하지만 풍성하지는 않은 모습. 밀이 있어야 할 자리에 빈약한 호밀밭, 빈약한 완두콩과 강낭콩밭, 밀을 대신하는 더없이 조악한 채소밭. 이것을 키운 남녀들과 마찬가지로 무생물계에도 널리 들이운 듯한 마지못해 자라는 경향, 그냥 포기하고 시들어 버리려는 무기력한 성량. 후작은 영마 4마리와 기수 2명이 이끄는 여행마차를 타고 가파른 비탈길을 힘겹게 올랐다. 후작의 안색이 붉었지만 그가 교양 있는 집안 출신답지 않게 감정을 제어하지 못했다는 뜻은 아니었다. 그 빛은 내면에서 나온 것이 아니었으니까. 그것은 그가 제어하지 못하는 외부 환경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바로 석양이었다. 여행마차가 언덕 꼭대기에 올랐을 때 석양이 너무나 눈부시게 비치면서 마차 안의 성격을 진홍색으로 흠뻑 물들였다. 이제 지겠군. 후작이 손을 흘깃보며 말했다. 곧. 실제로 해가 아주 낮게 드리웠다가 그 순간 지기 시작했다. 묵직한 제동장치를 바퀴에 장착한 뒤 마차가 석탄재 냄새와 자욱한 먼지 속에 언덕을 내려가자 붉은 빛은 순식간에 사라졌다. 해와 후작이 함께 내려갔고 제동장치를 제거했을 때 붉은 빛은 남아있지 않았다. 하지만 황폐한 시골은 그대로 남아 가파르게 펼쳐졌다. 상기설의 작은 마을, 그 너머 벌판과 언덕, 교회탑, 방앗간, 사냥을 위한 숲, 험한 바위산과 그곳에 자리한 감옥으로 쓰이는 요새, 밤이 다가오면서 어둑해져가는 이 모든 것들을 후작은 집에 거의 다다른 사람들로 둘러보았다. 마을에는 가난한 길이 하나 나 있고 가난한 양조장, 가난한 무두질 작업장, 가난한 선술집, 역마를 교체하기 위한 가난한 마구간 마당, 가난한 샘터, 일상적으로 존재하는 모든 가난한 설비들이 있었다. 또한 가난한 사람들도 있었다. 그곳의 사람들은 모조리 가난했는데 그중 많은 이들이 문간에 앉아 저녁을 먹을 빈약한 양파 따위를 썰거나 샘터에서 이파리나 풀이나 땅에서 나는 것 중 빈약하나마 뭐든 먹을 만한 것들을 씻고 있었다. 그들이 무엇 때문에 가난한지 드러내는 표시는 부족하지 않았다. 국가에 내는 세금, 교회에 내는 세금, 지주에게 내는 세금, 지방세와 일반세 등등 작은 마을에 엄숙하게 새겨진 글귀에 따르면 이곳에도 세금, 저곳에도 세금이었기에 아직 살아남은 마을이 있다는 사실이 놀라울 정도였다. 아이들은 거의 보이지 않았고 개는 아예 없었다. 이곳의 남녀에게 지상에서 주어진 선택지는 방앗간 날의 작은 마을에서 근근히 유지하는 비천한 삶이냐, 아니면 바위산의 우뚝 솟은 감옥에서 맞이하는 강금과 죽음이냐, 그런 전망밖에 없었다. 전령을 미리 앞세우고 마치 복수 여신들처럼 저녁 하늘에 뱀같은 채찍을 머리 위에 휘두르는 기수들을 거느린 채 후작은 여행 마차를 타고 역참 정문에 멈추었다. 그곳은 샘터와 매우 가까워 소작농들이 하던 일을 멈추고 그를 직 쳐다보았다. 그도 그들을 쳐다보았는데 눈으로 보면서도 알지 못한 것은 빈곤에 지친 그들의 얼굴과 몸이 느리지만 확실히 쪼그라 들어간다는 점이었다. 이는 프랑스에는 왜소하다는 영국인의 불합리한 고정관념을 한 세기 가까이 지속시키는 원인이 되었다. 후작은 그의 앞에 숙인 순종적인 얼굴들을 쓱 훑어보았다. 자신도 궁정의 대귀족 나리 앞에서 머리를 숙인 바 있지만 유일한 차이점이라면 이들은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저 고통을 감내하기 위해 머리를 숙인 것이었다. 그때 머리가 희끗희끗한 도로 보수공이 무리에 합류했다. 저 사내를 이리 대령해라. 후작이 전령에게 말했다. 사내가 손에 모자를 든 채 불려나왔고 파리 분수 주변의 사람들처럼 다른 사내들도 보고 듣기 위해 빙 둘러섰다. 이놈을 길에서 지나쳤지? 맞습니다, 나리. 황송하게도 길에서 저를 지나쳐 가셨습니다. 언덕을 오를 때와 언덕 꼭대기 둘 다에서? 맞습니다, 나리. 뭘 보고 있었느냐 그렇게 뚫어지게? 그자를 보고 있었습니다, 나리. 그는 살짝 허리를 숙이고 너들너들한 파란 모자로 마차 아래를 가리켰다. 다른 사내들도 모두 마차 아래를 보기 위해 허리를 숙였다. 그자라니 돼지 같은 놈아. 그곳은 왜 보는 게냐? 송구합니다, 나리. 그자가 바퀴 쇠사슬에, 그러니까 제동장치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누가? 여행자가 채근했다. 그자가요, 나리. 악마는 이 천치 같은 놈들을 안 잡아가나? 그자 이름이 무엇이냐? 네 놈은 이 일대 사내들을 다 알 테지. 그자가 누구였어?
용서하십시오 나리. 그자는 이 일대 출신이 아닙니다. 제 평생 처음 보는 자였습니다. 쇠사슬에 매달려 있었다고 숨통이 끊어지려고 말씀드리기 황송합니다만 그게 참으로 놀라웠습니다 나리. 그자 머리가 매달려 있었거든요. 이렇게요. 그는 마차를 향해 비스듬히 돌아서서 얼굴은 하늘로 향하고 머리는 아래로 떨어지도록 몸을 뒤로 젖혔다. 이어 다시 일어나서는 모자를 만지작거리며 공손히 그 허리를 굽혔다. 어떻게 생겼더냐? 방학한 주인보다 더 하였습니다 나리. 온통 먼지를 뒤집어 쓴 데다 유령처럼 희고 유령처럼 컸습니다. 그의 묘사는 둘러선 사람들 사이에 엄청난 동요를 일으켰다. 하지만 모든 눈이 다른 눈과 의견을 나누는 법도 없이 후작을 쳐다보았다. 아마도 그의 양심에 걸리는 유령이 없나 살펴보기 위해서였으리라. 그래, 참 잘한 짓이다. 이런 버러지들 때문에 심란해지면 안 된다고 적절히 자각하면서 후작이 말했다. 도둑놈이 내 마차에 붙은 걸 보고도 그 잘난 입을 열지 않았다니. 에이, 저놈을 치우게 가벨. 가벨 씨는 역참의 우두머리이자 다른 조세일도 맡아보는 관리였다. 그는 아까부터 후작의 신문을 돕기 위해 몹시 굽설거리면서 앞으로 나와 신문 받는 자의 팔소매를 공무적인 태도로 붙들고 있었다. 에이, 옆으로 비켜. 가벨 씨가 말했다. 만약 그자가 오늘 밤에 자네 마을에서 잠잘 곳을 찾거든 바로 붙잡아서 수상한 일은 없는지 확인하게 가벨. 후작날이 명을 받들게 되어 영광입니다. 이봐, 그자가 달아나더냐? 이 비름먹을 놈은 또 어디 갔어? 이 비름먹을 놈은 이미 대여섯 명의 특별한 동료들과 함께 마차 밑에 기어들어가 파란 모자로 쇠사슬을 가리키고 있었다. 또 다른 대여섯 명의 특별한 동료들이 적각 그를 끌어내어 숨을 헐떡이는 그를 후작 앞에 대령했다. 덜떨어진 놈, 우리가 제동장치 때문에 멈췄을 때 그자가 달아나더냐? 그자는 산비탈 아래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날이 마치 강에 뛰어드는 사람처럼 거꾸로요. 가서 확인하게. 가벨 출발해. 쇠사슬을 쳐다보던 대여섯 명은 여전히 양떼처럼 바퀴 근처에 모여 있었다. 바퀴가 너무나 급작스럽게 돌아가는 바람에 그들이 살가죽과 뼈를 무사히 건진 것이 다행이었다. 건질 것이 거의 없었기에 망정이지 그렇지 않았다면 그렇게 운이 좋지는 못했으리라. 마차는 힘차게 마을에서 출발하여 그 너머의 길을 올랐지만 언덕이 가팔라 이내 속도가 느려졌다. 서서히 마차는 도보 속도로 줄었고 여름밤의 수많은 달콤한 향기 속에 흔들흔들 힘겹게 오르막길을 나아갔다. 복수의 여신들 대신 수천 마리의 미세한 깍다기들이 주위를 에워싸자 기수들의 채찍질 회수도 조용히 빨라졌다. 시종은 말과 나란히 걸었고 저 멀리 흐릿하게 앞서가는 전령의 발소리가 들렸다. 언덕이 가장 가파른 지점에 조그만 매장지가 있어 십자가 하나와 새로 만든 큼직한 구세주 조각상이 보였다. 그것은 초라한 나무 조각상으로 어느 미숙한 시골 조각가가 만든 것이지만 그는 삶에서, 아마도 자신의 삶에서 그 모습을 생각한 모양이었다. 조각상은 끔찍하게 여위고 앙상한 모습이었으니까. 오랫동안 점점 악화되어 왔고 앞으로도 더 악화될 지독한 빈곤의 이 비참한 상징 앞에서 한 여인이 무릎을 꿇고 있었다. 마차가 다가오자 그녀는 고개를 돌렸고 재빨리 일어나더니 마차 문가의 모습을 드러냈다. 나리시군요. 후작나리. 청이 있습니다. 나리. 후작은 짜증 섞인 소리를 내뱉었지만 아무런 변화 없는 표정으로 밖을 내다보았다. 그래, 그 참 무슨 일이냐. 허구한 날 청이라니. 제발 부탁입니다. 나리. 산직인 제 남편 일입니다. 산직인 네 남편이 어쨌다고? 내 놈들은 항상 똑같구나. 남편이 무슨 세금을 못 낸다는 거냐? 세금은 모두 냈습니다. 나리. 거인은 죽었으니까요. 그래, 그놈은 말이 없겠군. 나더러 다시 살려내라는 거냐? 아닙니다. 나리. 하지만 거인은 저기 초라한 풀더미 아래 누워 있습니다. 그래서? 나리, 초라한 풀더미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지만 그래서? 그녀는 늙은 여인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젊었다. 그녀의 태도에는 격렬한 슬픔이 묻어났다. 그녀는 핏줄이 울퉁불퉁하게 붉어진 두 손을 격정적으로 꽉 움켜쥐었다가 이어 한 손을 마차문에 올려놓기를 반복했다. 부드럽게 어루만지듯 마치 마차문이 인간의 가슴인 것처럼, 그래서 간절한 손길을 느낄 수 있으리라 기대하는 것처럼. 제 말을 들어주십시오. 나리. 제 청을 들어주십시오. 나리. 제 남편은 가난 때문에 죽었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가난 때문에 죽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앞으로도 가난 때문에 죽을 겁니다. 다시 말하지만 그래서 나더러 먹여 살리라는 것이냐? 나리, 자비로운 하나님께서 아시겠지만 그런 것을 부탁드리는 게 아닙니다.
제 청은 그이가 어디에 묻혔는지 알 수 있게 남편 이름이 적힌 나무 조각이나 돌 조각을 그이 위에 놓도록 허락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곳은 금방 잊혀버릴 거예요. 저 역시 같은 질병으로 죽고 나면 아무도 그곳을 못 찾을 테고요. 저는 또 다른 초라한 풀 아래 풀더미 아래 묻히겠죠. 나리, 그런 무덤이 너무 많습니다. 너무 빨리 늘어나요. 다들 너무 가난합니다. 나리. 시종이 그녀를 문가에서 떼어내고 마차는 기운차게 출발하고 기수들은 속도를 높이고 그녀는 뒤로 멀어져 가고 후작은 다시금 복수의 여신들에게 호위를 받으면서 그와 저택 사이에 남은 1 내지 2리그의 거리를 빠르게 줄여나갔다. 1리그는 약 4.8km로 납니다. 여름밤의 달콤한 향기가 그를 둘러싼 사방에서 피어올랐다. 마치 비가 내릴 때처럼 차별 없이 그 향기는 그다지 멀지 않은 샘터에서 먼지투성이에 누더기 차림에 노동으로 지친 무리에게도 피어올랐다. 도로 보수공은 그 무리에게 자기 존재의 필수 요소인 파란 모자의 도움을 받아가며 유령 같던 남자에 관해 아직도 구구절절 늘어놓는 중으로 그들이 견디고 들어주는 한 계속할 기세였다. 차츰차츰 그들은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으므로 하나둘씩 떨어져 나갔고 여기저기 작은 창에는 불빛이 반짝거렸다. 창이 큼큼해지고 더 많은 별이 떠오르자 그 불빛들은 꺼진 게 아니라 하늘로 솟아오른 것처럼 보였다. 그 점 후작은 높은 지붕을 인 대저택과 머리 위에 들이운 수많은 나무들의 그림자 속에 있었다. 마차가 멈추자 그림자는 빛나는 횃불에 자리를 내주었고 웅장한 성문이 열리면서 그를 맞았다. 샤를이 오기로 했는데 영국에서 도착했느냐? 후작날이 아직 안 오셨습니다. 아무튼 프랑스 혁명 전의 상황을 잘 묘사하고 있는 것 같네요. 9장 고르곤의 머리. 후작의 성. 그곳은 묵직하게 커다란 건물이었다. 앞쪽에는 넓은 돌마당이 있었고 곡선을 이룬 돌계단 2개가 정물 앞의 돌 테라스에서 연결되었다. 돌로 만든 묵직한 난간, 돌로 만든 항아리, 돌로 만든 꽃, 돌로 만든 사람 얼굴, 돌로 만든 사자머리, 온 사방이 돌로 만든 것 천지였다. 마치 200년 전에 이곳이 완성되었을 때 고르곤의 머리가 훑고 지나간 것처럼. 고르곤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괴물로 머리카락이 뱀으로 되어 있고 그와 눈이 마주치면 누구나 돌로 변한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고르곤의 머리가 훑고 지나간 것처럼. 횃불을 앞세운 저 후작은 마차에서 내려 단이 낮은 널찍한 청계에 올랐다. 어둠이 흩어지자 저 멀리 나무들 사이 커다란 마구간 건물 지붕에서 올빼미 한 마리가 항의하듯 큰 소리로 울었다. 그 외에는 모든 것이 너무나 조용해서 청계비를 오르는 횃불이나 정문에 세워진 횃불이 탁 트인 방공기 속에서가 아니라 밀폐된 접견실 안에서처럼 타올랐다. 분수에서 돌 수반에 떨어지는 물소리만 들릴 뿐 올빼미 소리 외에 다른 소리는 전혀 없었다. 그날은 마치 컴컴한 밤이 1시간이고 숨을 참았다가 길고 낮게 한숨을 내쉬고는 다시 숨을 참는 듯한 그런 밤이었으니까. 그의 뒤로 커다란 문이 쾅 닫혔고 후작은 오래된 멧돼지용 창과 검과 사냥칼 때문에 음침한 분위기를 풍기는 현관을 가로질렀다. 이곳은 묵직한 성마용 장대와 채찍 때문에 더더욱 음침해 보였는데 이제는 자비로운 죽음의 품에 안긴 수많은 소작농들이 주인이 화가 났을 때 그것들의 무게를 감내한 바 있었다. 횃불 든 하인을 앞장 세우고 밤새 문을 잠가두는 어두컴컴한 큰 방들을 피하면서 후작은 계단을 올라 복도의 어떤 문 앞에 이르렀다. 문을 열자 3개의 방으로 구성된 개인 공간이 나타났다. 침실과 다른 방 둘이 딸린 곳이었다. 높고 둥근 천장, 양탄자를 깔지 않은 서늘한 바닥, 겨울철에 장작을 떼기 위한 벽난로의 커다란 받침쇠, 그 외에도 사치스러운 시대와 국가의 후작이라는 신분에 걸맞게 온갖 사치스러운 물건이 가득했다. 고인이 된 루이 중 끝에서 2번째 왕, 대대손손 끊어지지 않을 혈통을 가진 그 왕, 이 반어적 표현으로 그로부터 얼마 뒤 루이 16세는 왕에서 쫓겨나고 처형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는 대대손손 끊어지지 않을 혈통을 가진 그 왕, 루이 14세 때 유행했던 방식이 그곳의 값비싼 가구에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하지만 그곳에선 프랑스 역사의 옛 페이지를 장식했던 다른 수많은 물건들도 다채롭게 존재했다. 3번째 방에 2명을 위한 저녁 식사가 차려졌다.
성에는 촛불 끄는 도구처럼 끝부분이 원뿔 모양인 탑이 넷 있었는데 그중 하나에 자리한 둥근 방이었다. 작고 높은 방에는 활짝 열린 창문에 나무로 만들어진 베니시언 블라인드가 드리워져 있어서 어두컴컴한 밤은 돌 색깔의 널찍한 수평선 사이사이 검은 빛의 가느다란 수평선으로만 엿보였다. 내 조카는 후작이 차려진 저녁 식사를 흘낏 보며 말했다. 아직 도착하지 않았다는데 안 오셨다고 했다. 후작 나리와 함께 오시는 줄 알았다고 했다. 아마 오늘 밤에 도착하지 않을 것 같군. 어쨌거나 식탁은 그대로 놔두어라. 15분 후에 준비하고 올 테니. 15분 후에 후작은 준비를 마치고 호화롭고 훌륭한 식사 앞에 홀로 앉았다. 그의 의자는 창문 맞은편에 있었는데 그는 수프를 먹은 뒤 보르도 포도주 잔을 입가에 가져갔다가 다시 내려놓았다. 저게 뭐지? 그가 검은 빛과 돌빛의 수평선들을 주의 깊게 바라보면서 차분하게 물었다. 후작나리, 저것이라뇨? 블라인드 바깥에 블라인드를 끄어봐. 그렇게 했다. 뭐냐? 후작날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곳에 있는 거라고 나무와 어둠뿐입니다. 이렇게 말한 하인은 블라인드를 활짝 걷고 텅 빈 어둠 속을 내다본 뒤 그 텅 빈 공간을 등지고 지시를 기다리며 서 있었다. 됐다. 언제나 태연자약한 주인이 말했다. 다시 닦으라. 이번에도 그렇게 했고 후작은 식사를 계속했다. 식사를 반쯤 마쳤을 때 후작은 바퀴 소리를 듣고 다시 손에 잔을 든 채 멈췄다. 소리는 기운차게 등장해 성의 앞쪽으로 다가왔다. 누가 도착했는지 알아봐라. 후작 나리의 조카였다. 그는 이른 오후에 후작보다 몇 리그 뒤처져 있었다. 빠른 속도로 거리를 좁혔지만 길에서 후작을 따라잡을 정도는 아니었다. 그는 후작이 자기보다 앞서 지나갔다고 역참해서 들은 터였다. 후작께서 이르시길 조카에게 저녁 식사가 기다리니 부디 함께하면 좋겠다고 즉각 전하라 했다. 잠시 후 그가 나타났다. 그는 영국에서 찰스 다네이로 알려져 있었다. 후작은 품위 있게 그를 맞았지만 악수를 하지는 않았다. 어제 파리를 떠나셨습니까? 조카가 식탁에 앉으면서 후작에게 말했다. 그래, 너는? 저는 바로 왔습니다. 런던에서? 예, 오는데 올해도 걸렸구나. 후작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바로 왔으니까요. 오해했구나. 내 말은 여정이 오래 걸렸다는 게 아니다. 여정을 결심하는데 오래 걸렸다는 거지. 제가 지체하게 된 건 조카는 대답을 하다 잠시 멈췄다. 이런저런 일이 있었습니다. 아무렴 그럴 테지. 품이 있는 숙부가 말했다. 하인이 곁에 있는 한 그들 사이에 다른 말은 오가지 않았다. 커피가 나오고 단둘만 있게 되자 조카가 숙부의 우아한 가면 같은 얼굴의 눈을 마주하면서 대화를 시작했다. 예상하시겠지만 저는 어떤 목적을 이루고자 떠났고 여전히 그런 마음으로 돌아왔습니다. 이것 때문에 예상치 못한 큰 위험에 처했지요. 하지만 이것은 신성한 목적이고 설령 이것 때문에 죽음에 처했다고 해도 이것이 저를 버티게 해 주었을 거라 소망합니다. 죽음까지는 아니지, 숙부가 말했다. 죽음에 처하다니 그런 말은 할 필요가 없지. 의문입니다. 조카가 대답했다. 혹시라도 이것 때문에 제가 죽음의 문턱까지 실려갔다면 과연 숙부님께서 저를 그곳에서 멈추도록 잡아주셨을지. 코의 움푹한 자국이 더 깊어지고 잔인한 얼굴의 가늘고 고전선이 더 길어지면서 이 말에 불길한 느낌을 더했다. 숙부는 항의하듯 우아한 몸짓을 취했지만 그저 예의상 그러는 것이 명백했으므로 그다지 설득력이 없었다. 실제로 아마도 숙부님께서는 저를 둘러싼 수상한 상황이 더욱 수상하게 보이도록 각별히 애쓰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그럴 리가. 숙부가 사근사근하게 말했다. 하지만 어찌되었든 간에 조카가 깊은 불신에 찬 시선을 던지며 말을 이었다. 숙부님은 수완을 발휘해 수단을 가리지 않고 저를 막으려 하시겠죠. 또한 어떤 수단을 쓰든지 아무런 거리낌이 없으실 테고요. 이보게 조카님, 내가 이미 말했을 텐데. 두 개의 움푹한 자국이 미시하게 떨리면서 숙부가 말했다. 오래전에 내가 그렇게 말했던 걸 부디 기억해주면 고맙겠네. 기억합니다. 고맙네. 후작이 말했다. 너무나 다정하게. 그의 음성은 그의 악기의 음색처럼 공중에 맴돌았다. 사실 제가 이곳 프랑스에서 지금껏 감옥 신세를 면했던 건 숙부님의 부름과 제 행운 덕분이었다고 믿습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군. 숙부가 커피를 홀짝이며 대답했다. 설명을 부탁해도 되겠나? 만약 숙부님께서 궁정의 눈밖에 나지 않았다면, 그래서 지난 몇 년간 그 먹구름에 가려지지 않았다면
저는 구속영장에 의해 어떤 요새에 무기한 갇혔을 거란 뜻입니다. 가능한 일이지. 숙부가 대단히 태연하게 말했다. 가문의 명예를 위해서라면 너한테 그 정도 불편을 끼치는 일은 감수해야지. 저에게는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제가 알기로는 그저께 있었던 연회에서도 평소처럼 냉랭한 대접을 받았다고 하더군요. 다행스러운 일이라고는 말하지 못하겠군, 조카님. 숙부가 세련되게 예의를 차리면서 말했다. 나라면 그렇게 확신하지는 않겠네. 고독이라는 이점에 둘러싸여 생각에 잠길 좋은 기회를 가지면 네 운명에 훨씬 바람직한 영향을 끼칠지도 모르지. 너 스스로 영향을 끼치는 것보다 말이야. 하지만 이런 문제를 논해봐야 소용없는 일이지. 너가 말했던 나는 불리한 상황에 처해 있으니까 이런 소소한 교정수단, 가문의 권력과 명예를 지키던 고상한 지원, 너한테 불편을 끼쳤을 사소한 특권을 얻으려면 이제는 연줄과 지배함 없이는 불가능하지. 원하는 이는 너무 많은데 얻는 이는 상대적으로 얼마나 적은지 예전에는 이렇지 않았어. 하지만 프랑스는 이런 문제 전반에서 나쁜 방향으로 변해가고 있지. 그다지 오래되지도 않은 시절 우리 선조들에게 주위 천한 것들의 생사를 좌우할 권리가 있어서 바로 이 방에서 그런 개자식들이 숱하게 끌려나가 목이 매달리곤 해서 바로 옆방 내 침실에서도 어떤 놈이 제 딸에 관해 민감한 소리를 금방지게 찌끄렸다가 그 자리에서 바로 당금에 찔렸다고 하더군. 여기에 설명이 있네요. 자신의 딸이 후작의 조상에게 강간당했다고 대담하게 항의했다는 뜻이다. 중세에는 소작농의 딸이 결혼할 때 영주가 신랑보다 먼저 신부와 잠자리를 할 수 있는 영주 초약권이 있었다고 전해진다. 제 딸이라니 우리는 수많은 특권을 잃어서 새로운 철학이 유행하게 되었지. 오늘날에는 우리 신분을 행사했다가는 어쩌면 정말 불편한 상황에 처할 수도 있어. 모든 게 참으로 부당해. 너무나 부당해. 부작은 품위있게 코담배를 약간 집으면서 고개를 저었다. 이 나라를 다시 일으킬 위대한 수단, 즉 본인이 아직 몸담은 조국에 대해 그의 신분에 어울리는 우아하게 낙담한 모습을 보이면서 과거에도 현재에도 우리가 너무 과하게 신분을 행사한 탓에 조카가 우울하게 말했다. 프랑스에서 우리 가문보다 더 정호받는 가문은 없을 겁니다. 그러길 바라야지, 숙부가 말했다. 상류층에 대한 정호는 하류층이 본능적으로 표하는 존경심이니까. 우리를 둘러싼 이 시골 전체에서 조카가 아까와 같은 어조로 말했다. 그저 공포와 굴종의 âm 울한 경의뿐 다른 식으로 제게 경의를 표하는 얼굴은 하나도 보지 못했습니다. 위대한 우리 가문에 대한 찬사다. 부작이 말했다. 우리 가문이 그런 위대함을 유지해온 방식 때문에 얻게 된 찬사야. 그러고는 다시 품위있게 코담배를 살짝 집은 뒤 가볍게 다리를 꼬았다. 하지만 조카가 식탁에 팔꿈치를 대고 생각과 낙담에 잠겨 손으로 눈을 가리자 우아한 가면은 무관심을 가장하는 주인과 어울리지 않게 예리함, 엄중함, 그리고 혐오가 담긴 강렬한 시선으로 그를 곁눈질했다. 억압은 유일하게 영속적인 철학이야. 공포와 굴종의 âm 울한 경위는 앞으로도 개자식들이 채찍에 순종하도록 해줄 테지. 부작이 고개를 들어 지붕을 쳐다보며 말을 이었다. 이 지붕이 하늘을 가려주는 한 계속. 그것은 후작이 생각하는 것만큼 긴 세월이 아닐지도 몰랐다. 그로부터 불과 몇 년 뒤 그의 성이 어떻게 될지, 불과 몇 년 뒤 신체에 달하는 비슷한 성들이 어떻게 될지, 그날 밤에 후작에게 그 광경을 보여줄 수 있었다면 그는 불의 숫덩이가 되고 약탈에 처참하게 부서진 무시무시한 폐허들 속에서 어떤 것이 자기 성인지 가려내지 못했으리라. 그가 자랑한 지붕으로 말하자면 그는 그것이 새로운 방식으로 하늘을 가리게 될 것을, 정확히 말해 지붕의 나비 수만 통의 머스킷 총에서 발사되어 몸뚱이에 박히고 그리하여 두 눈에서 영원히 하늘을 가리게 될 것을 알았으리라. 이게 설명이 있어요. 프랑스 혁명 전쟁 당시 몰수된 지붕 건물에서 모은 납을 녹여 머스킷 총 탄환을 만들곤 했다고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러는 동안 후작이 말했다. 나는 가문의 명예와 품위를 지키겠다. 네가 하지 않겠다면? 하지만 피곤하겠구나. 오늘 밤은 이만 대화를 끝내지. 잠시만 더 하시죠. 원한다면 1시간도 괜찮다. 숙부님, 조카가 말했다. 우리는 잘못을 저질렀고 이제 잘못의 결실을 거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을 저질렀다고? 숙부가 되풀이에 말했고 질문하듯 미소를 지으면서 처음에는 조카를, 다음에는 자신을 우아하게 가리켰다.
우리 가문, 명예로운 가문 말입니다. 가문의 명예는 우리 둘 다에게 그토록 중요하지만 방식은 너무나 다르지요. 심지어 아버지의 시절에도 우리는 수많은 잘못을 저질렀어요. 그게 무엇이 되었건 쾌락과 우리 사이에 방해가 되는 인간이 있으면 모조리 해치면서요. 제가 굳이 아버지의 시절을 들먹일 필요가 있을까요? 그 시절은 동시에 숙부님의 시절인데요. 아버지의 쌍둥이 동생이자 공동 상속자이자 차후 계승자를 아버지와 분리할 수 있을까요? 죽음이 이미 그렇게 했지. 후작이 말했다. 덕분에 제 처지는, 조카가 대답했다, 끔찍한 체제에 묶인 채 그것에 대한 책임은 지고 있는데 그 안에서 아무런 힘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어머니의 입술에서 나온 마지막 부탁, 사랑하는 어머니의 마지막 눈빛, 부디 자비심을 갖고 잘못을 바로잡으라는 그 간청을 따르고자 애쓰지만 도움과 힘을 구하고자 해도 헛수고일 뿐이니 너무나 괴롭습니다. 그것들을 내게서 구하고자 한다면 조카님, 후작이 조카의 가슴을 검지로 툭툭 건드리며 말했다. 이제 그들은 벽난로 곁에 서 있었다. 아무리 구해도 영원히 헛수고가 될 거네. 명심하게. 후작이 코 담뱃갑을 손에 들고 조용히 조카를 바라볼 때 깨끗하고 하얀 얼굴의 가늘고 곧은 선들이 하나같이 잔인하고 교활하고 굳게 다무너졌다. 다시 한번 그는 조카의 가슴을 툭툭 건드리며 말했다. 마치 그의 손가락이 작은 금의 뾰족한 끝이라도 되어 우아한 솜씨로 조카의 몸을 찔러 죽이려는 듯이. 조카님, 나는 내가 살아온 체제를 영구히 지키다 죽을 거네. 그는 이렇게 말한 뒤 마지막으로 코담배 한 줌을 집고는 담뱃갑을 주머니에 넣었다. 이성적으로 굴면 좋으련만. 후작이 탁자에 놓인 작은 종을 올린 뒤 덧붙였다. 자신의 타고난 운명을 받아들이고 말이야. 하지만 보아하니 넌 가망이 없겠구나, 샤를라리. 제겐 이 재산과 프랑스가 가망 없이 느껴집니다. 조카가 우울하게 말했다. 이것들을 포기하겠습니다. 포기하다니, 그 둘이 니그라서? 프랑스는 그럴지 모르겠지만 이 재산이라고 해봤자 말할 가치도 없지만 그래도 아직은 아닐 텐데. 그런 표현을 썼지만 제 소유라고 주장하려는 의도는 없었습니다. 제가 숙부님한테 재산을 물려받을 때 그게 내일일지 주제넘게 바라건대 그런 일은 없으면 좋겠군. 아니면 20년 후가 될지도 모르겠지만. 너무 추겨 세우는구나, 후작이 말했다. 그래도 그 편이 낫지. 저는 그것을 버리고 다른 곳에서 다른 방식으로 살아갈 겁니다. 사실 포기할 것도 없습니다. 그저 무수한 고통과 파멸뿐이지 않습니까? 후작이 호화로운 방을 둘러보며 말했다. 눈에는 꽤 아름답게 보이겠죠, 여기는요. 하지만 하늘 아래 환한 햇빛 속에 온전한 모습이 드러나면 이것은 낭비, 부실관리, 강탈, 빚, 저당, 억압, 굶주림, 결핍, 그리고 고통의 허물어져가는 탑일 뿐입니다. 후작이 잠은 흡족한 태도로 다시 말했다. 언젠가 이곳이 제 소유가 된다면 좀 더 자격을 갖춘 이에게 맡겨서 무겁게 파멸로 이끄는 무게로부터 서서히 이곳을 해방시킬 겁니다. 그런 일이 가능하다면요. 그리하여 이곳을 떠나지 못하고 오랜 세월 인내의 마지막 한계까지 쥐어짜인 비참한 이들이 다음 세대에서는 덜 고통받게 할 겁니다. 하지만 제 몫은 아니에요. 이곳은, 이 땅 전체는 저주에 걸렸어요. 그래서 너는, 숙부가 말했다. 호기심을 이해하거라. 너는 네 새로운 철학 아래 어떻게 살아갈 작정이냐? 다른 동포들, 심지어 고귀함을 등에 업고 태어난 이들도 살기 위해서 언젠가는 해야 하는 것을 해야겠지요. 일을 하겠습니다. 이를테면 영국에서? 예, 이 나라에서 제가 가문의 명예를 해칠 일은 없습니다. 다른 곳에서도 저 때문에 가문의 이름이 손상되지는 않을 겁니다. 어디서도 그 이름을 쓰지 않을 테니까요. 종이 울린 뒤 옆방 침실에는 불이 밝혀졌다. 이제 연결되는 문을 통해 불빛이 환히 비쳤다. 후작이 그쪽을 쳐다보면서 멀어지는 시종의 발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그곳에서 그렇게 변변찮게 지내는 걸 보니 영국이 너에게 매우 매력적이기도 하겠구나. 그가 태연하게 미소 띤 얼굴로 조카를 바라보며 말했다.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그곳에서 그런 일을 겪은 것은 어쩌면 숙부님 덕분인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 외에는 영국은 제게 피난처입니다. 그 허세심한 영국인들, 그들 말로는 영국이 많은 이들의 피난처라지. 그곳에서 피난처를 찾은 한 동포를 아느냐? 의사인데. 압니다. 딸이 하나 있고. 예. 그렇군. 후작이 말했다. 피곤하겠구나. 잘 가거라. 후작이 더없이 정중한 태도로 고개를 숙였을 때 그의 미소 띤 얼굴에는 어떤 비밀이 깃들여 있었고
그의 말에도 무언가 수상쩍은 기운이 담겨 있어 조카의 눈과 귀에 강하게 와닿았다. 이와 동시에 그의 가늘고 고전 눈배, 가늘고 고전 인매, 그리고 코에 움푹한 자국이 냉소적으로 곡선을 그리면서 잘생긴 얼굴이 사악하게 보였다. 그래, 후작이 되풀이했다. 의사와 딸이라. 그렇지, 그렇게 새로운 철학이 시작되는군. 피곤하겠구나. 잘 자거라. 후작의 얼굴에서 무언가를 알아내느니 성박의 돌조각 얼굴에서 무언가를 알아내는 게 훨씬 쓸모 있었을 것이다. 조카는 문으로 향하면서 헛되이 그를 바라보았다. 잘 자거라, 숙부가 말했다. 아침에 다시 보게 되길 고대하겠다. 편히 쉬어. 조카님의 침실까지 불을 밝게 안내하거라. 그리고 가능하다면 조카님을 침대에서 불태워버리고. 그가 혼잣말로 덧붙이고는 작은 종을 울려 다시 자기 침실로 시종을 불렀다. 시종이 왔다 가자 후작은 그 무덥고 고요한 밤에 평안하게 잠자리에 들기 위해 헐렁한 가운 차림으로 이리저리 거닐었다. 그는 부드러운 설리뼈를 신은 발로 바닥에 아무 소리도 내지 않으면서 방 안을 가볍게 오갔고 우아한 호랑이처럼 움직였다. 마치 이야기 속의 뉘우침이라고는 모르는 사악한 후작이 마구에 걸려 주기적으로 호랑이로 변신하는 일을 이제 막 끝내리는 것처럼 또는 이제 시작하려는 것처럼 보였다. 그는 관능적인 침실을 끝에서 끝까지 오가면서 마음속에 원치 않게 떠오른 그날 예정의 단편들을 다시 바라보고 있었다. 해질녘 느릿느릿 힘겹게 오르던 언덕, 석양, 내리막길, 방앗간, 바위 산의 감옥, 골짜기의 작은 마을, 샘터의 소작농들, 파란 모자로 마차 아래 쇠사슬을 가리키던 도로 보수공, 그 샘터로 인해 떠오른 파리 분수대, 단에 놓인 작은 구름이, 그 위로 몸을 숙인 여인들, 양팔을 쳐들고 이렇게 부러졌던 키 큰 산에 죽었다고요. 이제 좀 시원해졌군, 후작이 말했다. 잠자리에 들어야겠어. 그래야 그는 커다란 벽난로 위에 촛불 하나만 남겨둔 채 얇은 거즈 커튼을 주위에 둘러쳤다. 이어 마음을 가다듬고 잠을 청하는데 밤이 침묵을 깨고 긴 한숨을 내쉬는 소리가 들려왔다. 무거운 3시간 동안 바깥벽에 자리한 돌조각 얼굴들은 컴컴한 밤을 맹목적으로 응시했다. 무거운 3시간 동안 마구간의 말들은 꼴 시렁에서 덜컥거리고 개들은 짖어대고 올빼미는 인간 시인들이 통상적으로 그것에게 부여한 소리와는 전혀 닮지 않은 소리를 냈다. 하지만 정해준 대로 말하지 않는 것은 이런 동물들의 고집스러운 관습이었다. 무거운 3시간 동안 성의 돌조각 얼굴들, 곧 사자와 인간이 밤을 맹목적으로 응시했다. 칠흑 같은 어둠이 모든 풍경에 내려앉았고 칠흑 같은 어둠이 모든 길 위의 고요한 흙먼지에 자신의 고요함을 더했다. 매장지의 초라한 풀들미들은 서로 분간도 안 될 지경이었다. 십자가에 매달린 형상은 거의 보이지도 않아 십자가에서 내려왔는지도 모를 일이었다. 마을에서는 세금을 매기는 자들과 세금을 내는 자들이 고이 잠들어 있었다. 어쩌면 굶주린 자들이 흔히 그러듯 만찬의 꿈을 꾸거나 혹사당하는 노예와 명예에 묶인 소가 그러듯 평안한 휴식을 꿈꾸면서 그곳의 앙상한 주민들은 달게 자며 배불리 먹고 자유를 얻었다. 어두운 3시간 동안 마을의 샘물은 보이지도 들리지도 않게 흘렀고 성의 샘물도 보이지도 들리지도 않게 떨어졌으며 마치 시간의 샘에서 떨어지는 분처럼 둘 다 스르르 사라져갔다. 이었고 둘의 어둑어둑한 물이 햇빛 속에 흐릿하게 드러나기 시작했고 성의 돌조각 얼굴들이 눈을 떴다. 날이 점점 밝아지면서 마침내 태양이 고요한 나무 꼭대기에 닿고 언덕 위로 찬연한 빛을 쏟아냈다. 붉은색 빛 속에서 성의 샘물이 피로 변하는 듯했고 돌조각 얼굴들도 진홍색으로 물들었다. 새들이 크고 높게 지저귀었고 후작의 커다란 침실 창문의 비바람에 낡은 창틀에서 작은 새 한 마리가 있는 힘껏 더없이 고운 노래를 불렀다. 가장 가까이에 자리한 돌조각 얼굴이 이 장면을 놀란 듯 쳐다보았는데 입을 해 벌리고 턱을 늘어뜨린 모습이 두려움에 젖은 것처럼 보였다. 이제 태양이 완전히 떠오르고 마을에서 움직임이 시작되었다. 여닫이 창이 열리고 삐걱대는 문의 빗장이 풀리고 아직은 신선하고 상쾌한 공기가 춥게 느껴져 사람들이 부르르 떨며 밖으로 나왔다. 그런 뒤 마을 주민들 사이에 하루의 고달픈 노동이 시작되었다. 어떤 이는 샘터로 가고 어떤 이는 들판으로 가고 여기서는 사람들이 땅을 파고 저기서는 사람들이 보잘것없는 가축을 돌보고 비쩍 마른 소들을 길석 어디든 풀 뚫는 만한 곳으로 끌고 갔다. 교회와 십자가 앞에는 한두 명이 무릎을 꿇었고 기도하는 이들 곁에서는 끌려온 소가 발치의 잡초 사이에서 아침거리를 찾아 뒤적였다. 성은 지위에 걸맞게 더 늦게 깼지만 차츰차츰 확실하게 깨어났다. 먼저 쓸쓸한 멧돼지용 창과 사냥칼이 옛날처럼 붉게 물들었다가
이어 아침 햇살 속에서 날카롭게 빛났다. 이제 문과 창문이 활짝 열렸고 마구간의 말들이 문간에서 쏟아져 들어오는 햇빛과 상쾌함의 어깨너머를 돌아보았으며 나무 잎은 쇠창살이 달린 창가에서 반짝반짝 빛나며 바스락거렸고 개들은 사슬을 당기고 뒷발로 서면서 얼른 풀려나고 싶어 안달했다. 이 모든 소소한 일들은 규칙적인 일상이자 반복되는 아침의 모습이었다. 그러나 성의 커다란 종이 울린다거나 황급히 계단을 오르내린다거나 테라스에서 사람들이 허둥댄다거나 여기저기 사방에서 장마발로 저벅댄다거나 서둘러 말에 안장을 얹고 어디론가 달려가는 것도 과연 그러할까? 어떤 바람이 머리카락이 희끗희끗한 도로 보수공에게 이미 마을 너머 언덕 꼭대기에서 까마귀가 쪼아댈 가치도 없는 점심 꾸러미를 돌무더기 위에 놓아놓고 일을 하고 있던 그에게 이런 야단법석을 전했을까? 새들이 우연히 씨앗을 퍼뜨리는 것처럼 이 소식의 씨앗을 먼 곳으로 물고 가다 그의 위로 하나를 떨어뜨린 것일까? 실제로 그랬던 건 아니건 그 찌느듯한 아침에 도로 보수공이 마치 생사가 달린 무릎까지 흙먼지를 뒤집어선 채 언덕을 달려 내려갔고 쉼터에 이를 때까지 한 번도 멈추지 않았다. 마을의 모든 사람들이 쉼터에 있었다. 그들은 의기소침한 태도로 둘러서서 낮게 속삭였지만 엄울한 호기심과 놀람 외에 다른 감정은 내보이지 않았다. 서둘러 끌고 와 어디든 적당한 곳에 묶어둔 소들은 멍하니 구경을 하거나 앞서 어스렁대던 중에 뜯어먹은 딱히 씹을 보람도 없는 것을 되새김질하며 누워있었다. 성의 몇몇 사람들, 역참의 몇몇 사람들, 그리고 세무관리 전원이 어느 정도 무장한 채 또 작은 도로의 건너편에 우유부단하게 모여 있었는데 목적의식이라고는 전혀 없어 보였다. 이미 도로 보수공은 10명의 특별한 동료들 가운데 파고들어 파란 모자로 자기 가슴을 탕탕 두드리고 있었다. 이 모든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며 마치 독일 발라드 레오노레의 새로운 판본처럼 말탄 하인의 뒤에 가벨시를 서둘러 올려 태운 뒤 앞서 말한 가벨시를 싣고 전 속력으로 떠난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그것은 저 위쪽 성에 돌 얼굴이 하나 더 많아졌다는 의미였다. 고르곤이 밤사이 성을 다시 훑은 뒤 부족했던 돌 얼굴 하나를 보태놓은 것이었다. 그 200년 동안이나 성을 기다려온 그 돌 얼굴을. 그 얼굴은 후작의 베개 위에 누워있었다. 마치 우아한 가면 같았고 갑자기 놀랬다가 분노했다가 굳어진 얼굴이었다. 돌 얼굴에 연결된 돌 신체의 심장에 정통으로 꽂힌 것이었으니 바로 칼이었다. 칼자루에는 종이 한 장이 감겨 있었는데 거기에는 이런 글이 휘갈겨져 있었다. 그를 태우고 무덤으로 질주하라. 자크로부터.